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진짜 오랜만에 등골이 좀 서늘했어요. 겉으로는 AI 신제품 소식처럼 보이는데 한 겹만 벗겨보면 이건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세상을 통제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구조와 똑같은 사건이 이미 100년 전에 한 번, 30년 전에 또 한 번 있었어요. 두 번 다 결말이 같았고요. 오늘은 그 두 번의 역사를 지금 벌어지는 일 위에 겹쳐서 이 뉴스가 진짜로 무슨 뜻인지 끝까지 파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우와 AI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 정확히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표면에 안전이라고 써있는데 뒤집으면 돈하고 권력이 나오는 거. 이번 건이 딱 그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 오픈 AI가 최신 모델을 하나 내놨는데 붙어있는 조건이 좀 이상합니다. 이 모델을 쓰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요. 국적하고 소속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야 접근이 열립니다. 예전 방식은 이 모델은 수출 금지라고 물건 자체를 막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통제하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누가 쓰느냐를 국적 기준으로 거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표현을 정확히 하고 갈게요. 정부가 개인 한 명한테 도장을 찍는다기보다 어떤 국적과 어떤 소속한테 이 기술을 열어줄지 말지를 정부가 라이선스로 관리하는 구조로 넘어간 겁니다. 결국 사용자 명단의 열쇠를 사실상 워싱턴이 쥐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 단독 보도로 이 사실이 처음 확인됐고 해커뉴스 최상단으로 올라오면서 논쟁이 시작됐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을 심사한다는 발상은 미국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미국 수출법에는 간주 수출, 영어로 deemed export라는 규정이 수십 년째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통제 대상에서 외국인한테 보여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국적국으로 그 기술을 수출한 걸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연구소에 중국이나 이란 국적 연구원이 들어오면 장비 하나 만지게 하는데도 전부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됩니다. 원래 이건 핵, 미사일, 첨단 반도체 같은 진짜 무기급 기술에만 쓰던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냉전 시대의 핵무기를 다루던 통제 논리를 미국이 이제 AI 모델한테 그대로 씌우기 시작한 거예요. AI를 사실상 무기로 재분류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잠시 뒤 90년대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갔냐? 흐름 자체는 뻔합니다. 처음에 모델을 수출 금지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회로를 찾습니다. 중국 오픈 모델로 돌아가거나 성능을 살짝 낮춘 대체품이 나오거나 막으면 반드시 새는 길이 생기고 그래서 규제는 한 대씩 위로 올라갑니다. 이 사다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건 사실 AI가 아니라 반도체예요. 2012년에 미국이 엔비디아 최고급 칩 A100하고 H100의 중복 수출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엔비디아가 성능을 규제선 바로 아래로 깎은 중복 전용 칩 A800을 내놨죠. 그것도 막히니까 다시 H20을 만들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엔 밀수로 샜어요. 작년 한 해에만 1억 6천만 달러어치 H100이 뉴저지의 위장 창고를 거쳐 중복 선전으로 넘어간 게 적발됐습니다. 서류로는 도저히 못 막으니까 미국이 2026년에 꺼낸 카드가 뭐냐면 집 안에 위치 추적기를 씹는 법이에요. 물건에 GPS를 다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물건을 통제하는 방법은 여기서 사실상 끝이에요. 그 다음 칸에 남은 건 하나뿐이죠.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정확히 확인해주는 장면이 바로 이번 주에 나왔어요. 페이블하고 미토스, 이 모델들의 수출 금지가 방금 풀렸거든요. 규제한다더니 왜 풀어주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델을 막는 방식이 실패했다는 걸 미국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어차피 우회로 다세니까 물건을 막는 낡은 방법은 놓아주고 훨씬 정교한 방법으로 갈아탄 겁니다. 그게 사람을 심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해제는 규제가 느슨해진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통제의 무게중심이 물건에서 사람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오히려 훨씬 무서운 신호예요. 아까 냉전 논리 얘기하면서 90년대에 다시 만난다고 했죠. 여기에요. 30년 전에 지금과 정확히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90년대에 미국은 암호화 기술을 아예 군수품으로 분류했어요. 이메일 하나, 지키는 암호 소프트웨어를 총이나 미사일과 같은 칸에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AI를 무기처럼 다루는 거랑 판박이죠. 그때 정부가 밀었던 게 클리퍼 칩이에요. 암호는 쓰게 해주되 정부가 언제든 열어볼 뒷문을 심어놓은 칩이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한 연구자가 그 칩의 결함을 찾아내면서 90년에 폐기돼요. 다른 한쪽에서는 PHP라는 암호 프로그램을 그냥 인터넷에 풀어버렸고 정부가 몇 년을 수사했지만 결국 기소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버스타인이라는 수학자의 소송이었어요. 1999년에 법원이 내린 판결이 뭐였냐면 암호 소스코드는 무기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거였습니다. 코드는 언어라는 거죠. 그 판결로 수출 규제가 풀렸고 바로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하고 온라인 결제를 합니다. 통제하려던 기술이 끝내 안 막혔을 뿐 아니라 풀렸을 때 오히려 세계 경제를 통째로 키운 거예요. 지금 미국은 그때 이미 실패로 끝난 각본을 주연만 AI로 바꿔서 다시 무대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이 중국 견제하려고 안전 정치 펴는구나 하고 넘어가요.
근데 저처럼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뒤를 봐요. 같은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HP랑 파트너십 맺고 특정 반도체 회사 칩까지 같이 묶었어요. 이걸 다 이어서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디바이스, 칩, 모델, 그리고 승인까지 한 줄로 정렬됩니다. 이건 완전 정책이 아니라 한 회사가 국가 인프라 자체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100년 전에 똑같은 자리에 있던 회사가 AT&T입니다. 1913년에 AT&T는 전화망을 독점해서 정부한테 반독점으로 쪼개질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영리했습니다. 쪼개지는 대신 우리가 정부 규제를 받겠다. 그 대신 전 국민한테 전화를 깔아주는 보편 서비스를 하겠다고 딜을 걸었어요. 이걸 킹스버리 약정이라고 부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규제가 AT&T를 죄는 목줄이 아니라 경쟁자를 막아주는 해자가 됐어요. 1921년부터 34년까지 AT&T가 낸 인수 요청 274건 중엔 271건이 승인됩니다. 규제 기관이 독점을 견제한 게 아니라 사실상 완성해준 거예요. 그렇게 AT&T는 1984년에 국가 인프라로 군림합니다. 명분은 언제나 안정제로 보편 서비스였고 출제는 규제가 지켜주는 독점이었죠. 지금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벌어지는 게 정확히 이 각본이에요. 오픈 AI가 정부 승인 체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규제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해자로 삼아서 아무도 넘어올 수 없는 인프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균형을 좀 잡아야 돼요. 제가 냉소적으로만 보이면 안 되니까. AI 위험 자체는 진짜예요.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위험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요. 위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럼 그 열쇠를 누가 쥐느냐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위험이 가짜면 그냥 묻고 넘기면 되는데 진짜니까 열쇠를 쥔 놈이 신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를 구원할 힘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사실상 신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게 딱 그 신의 자리를 놓고 하는 게임인 거예요. 그럼 세상은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반작용이 나와요. 유럽 쪽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가 되제더란 AI 회사를 자기 나라로 데려오려고 로비를 해요. 이건 뭐냐면 관할권 쇼핑이에요. 규제가 빡센 나라를 벗어나서 좀 느슨한 나라로 짐 싸서 옮기는 거죠. 돈하고 기술은 항상 규제가 약한 쪽으로 흘러요. 물처럼. 아시아의 반응은 더 단순합니다. 미국이 문을 걸어막자 중국은 아예 자기 모델을 직접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오픈 모델 지표에서는 중국 진영의 점유율이 1%에서 45%까지 뛰었습니다. 남의 집 문을 막았더니 옆집이 그냥 자기 문을 새로 낸 셈이죠.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생태계를 몇 년 앞당겨준 겁니다. 앞에서 반도체가 그랬듯이 통제는 이렇게 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반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남 이야기 그만하고 우리 이야기를 해야죠. 한국. 이게 우리한테 직격탄이에요. 왜냐? 리튼 같은 서비스 포함해서 우리나라 AI 서비스 상당수가 미국 모델 위에 얹혀 있어요. GPT 위에, 클로드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승인제가 되면 승인 안 나오는 날 그 서비스는 그냥 멈춰요.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의 땅 위에 세운 텐트였던 거예요. 그럼 국산 모델은 어떠냐? 하이퍼클로바나 엑사원 있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아직은 급할 때 겨우 갈아탈 정도지 미국 모델을 완전히 대신할 주력은 못 됩니다. 그럼 공개된 오픈 모델로 가면 되지 않냐? 문제는 그 오픈 모델 상당수가 중국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벗어나려고 했다가 이번엔 고스란히 중국 쪽에 기대게 되는 겁니다. 한쪽 문이 닫혀서 다른 문으로 나갔더니 거기도 결국 남의 집인 셈이죠. 여기에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까지 얽히면 삼성이랑 SK도 다시 곤란해지고요. 지금 한국이 딱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전에 대부분이 진짜로 불안해하는 지점부터 짚고 갈게요. 겉으로는 그래서 어느 모델을 써야 되냐가 질문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불안은 이겁니다. 나는 평생 남의 땅 위에 새 들어 사는 건가? 내가 쌓은 게 승인 도장 하나에 사라지는 건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딱 하나만 구분하면 됩니다. 임대와 소유예요. 지금 AI 모델은 역사상 가장 빨리 바뀌는 포장지예요. GPT, 클로드, 페이블, 미토스 이름은 계속 갈립니다. 그런데 원리가 이래요. 포장지가 빨리 바뀔수록 안 바뀌는 알맹이가 오히려 더 비싸집니다. 모델 위에 서비스만 얇게 얹은 건 임대예요. 집주인이 나가려면 나가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소유하는 건 따로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 나를 믿고 찾아온 사용자, 그동안 내 손에 쌓인 데이터하고 판단력. 모델이 뭘로 바뀌든 이건 없어져요. 승인제가 건드릴 수 있는 건 임대한 부분뿐이지 소유한 부분은 못 건드립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헷갈릴 땐 딱 두 칸으로 나누면 정리가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칸,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칸. 먼저 통제 못하는 칸, 미국 정책, 모델 접근권, 지정학. 여기엔 힘을 빼세요. 대신 세 가지만 대비로 걸어두면 됩니다. 하나, 내일이 미국 모델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 점검하세요. 대부분 자기가 얼마나 한 곳에 매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둘, 대체 모델을 지금 미리 돌려보세요. 문제 터지고 나서 갈아타면 이미 늦어요. 셋, 승인이 취소되면 을 지금부터 비용에 넣으세요.
넣어두면 그날 갈아타면 되고 안 넣으면 그날 무너집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이건 방어지, 승부처가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통제할 수 있는 칸에서 납니다. 아까 말한 소유의 영역, 내 문제하고 내 사용자하고 내 데이터, 에너지의 대부분을 여기에 부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정반대로 합니다. 통제도 못하는 뉴스에 온종일 불안해하면서 정작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안 만들어요. 여기서 한 겹만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AI로 뭔가 만드는 사람 대부분은 사실 그 일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관심만 있어요. 뜨는 모델 위에 그때그때 얇게 하나 얹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얇게 얹은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대체되는 자리예요. 규제한테도 다음 모델한테도 다보다 빠른 경쟁자한테도. 반대로 하나의 진짜 문제에 몇 년씩 전념한 사람은 밑에 깔린 모델이 뭘로 바뀌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인제가 끝내 못 건드리는 게 바로 그 깊이예요. 그러니도 대체되기 싫으면 얇게 여러 개에 걸치지 말고 하나를 깊게 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보면서 어차피 우리는 미국 소나기에 있는데 뭘 어떻게 해?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대 탓, 미국 탓으로 미뤄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심리학자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게 우리 삶의 번영을 대신 정해버리는데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부른다고요. 풀어서 말하면 이래요. 지금 문 앞에 분명히 경보가 왔는데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 닥칠 결과를 그때 가서 운이 나빴다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뉴스 앞에서 뭘 준비하느냐가 나중에 당신이 운명이라고 부를 바로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로 끝맺고 싶어요. 약자일수록 냉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냉소는 강자만 부릴 수 있는 사치예요. 어차피 안 돼 하고선 놓는 순간 그 지배 구조는 더 단단해집니다. 가진 게 없을수록 지금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뉴스 한 줄 뒤에 숨어있는 진짜 구조 같이 파보죠. 안녕.